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인터뷰의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건립과 아주 밀접한 분입니다. 2012년 세종시를 만든 창립 멤버였고요. 세종시 부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불철주야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종의 사랑남 조상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조상호라고 합니다. 네. 우리 궁금한 인터뷰 이유가 인터뷰 맛집이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모시는 이유는요, 세종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 극진하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저도 바로 옆 동네니까 네. 세종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이 정말 우리나라 수도가 될 수 있느냐, 행정 수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관심사가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과연 그게 현실화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세종 사랑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함을 얘기했어요. 2012년부터 세종시 창립 멤버였다라고 했는데 2012년 어떻게 세종시와 연관을 맺게 되는지 그 시작점이 궁금합니다. 2012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네. 세종시는 그때 7월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 총선이 먼저 있었는데 네. 그때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세종시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선거를 한 23일인가 남겨놓고 제가 한 3일 정도 밤을 새가지고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세종시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죠. 그 세종과는 그 전에 인연은 없었죠. 저는 그렇죠. 저는 우리 고대 예전에 서창 캠퍼스였는데 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창 캠퍼스에 한 번 와본 게 2년이 전부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막상 이제 이해찬 그 이제 전 총리님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님이었고, 그분의 이제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종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입법 분야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면서 세종에 대해서 새롭게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세종은 뭐 없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저희가 항상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내비게이션을 키면 세종시는 바다예요. 길이 있는데 네. 길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요. 건물도 있는데 건물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도시에는 이제 한솔동만 딱 개발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타워 크레인 그게 70% 이상이 세종에 있다 한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그때. 그러니까 세종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이제 국회 보좌관 하시고 그 다음에 세종 이춘희 시장님 비서실장이 됐다고 제가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이 어떻게 그 연이 돼서 비서실장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는 당선이 됐고 당시 시장 후보로 나왔던 이춘희 시장님은 처음에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장 임기를 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2년 임기였고 이제 2014년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시장 선거를 하게 됐죠.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라 그래서 제가 거의 6개월 가까이 세종시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춘희 후보께서 아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이제 선거는 잘 끝났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 이춘희 당선인께서 이해찬 총리님한테 조상호를 좀 꺼달라, 구워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쉽지만 국회라는 데는 거의 정쟁이 일상인 공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힘들죠. 지방 정부는 우리 시민들의 삶하고도 밀접하고 또 세종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눈으로 아니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좋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종시 처음 왔을 때 뭐 허벌판이었고 뭐 이렇게 동네 하나만 서 있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주업이 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공약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는 이제 2번 선거 당선이 되셨고 우리 이춘희 시장님도 이제 2번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마다 주로 정책하고 공약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죠, 제가. 그래요. 세종시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뭐 시장을 도와서 부시장. 근데 이제 타이틀이 보니까 정무부시장,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 이렇게 타이틀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시장님을 2번 하신 거예요? 제가 비서실장 그만두고 우리 이해찬 총리가 민주당의 이제 당 대표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중앙당에서 이제 정무조정실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종시로 복귀해서 부시장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존 직제인 정무부시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정무부시장은 어떻게 보면 소관이 없는 이제 무임소입니다. 정무적인 정무를 하는 거죠. 사람 만나는 일.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뭐 경제나 우리 산업 아니면 뭐 이런 문화 이런 현장의 일을 직접 좀 챙겨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춘희 시장님께 이제 소원을 드려서 그때 이제 직제를 바꿔서 경제부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무부시장은 아마 앞에 초반에 한 2,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직접 그 초창기에 세종시의 뭐 입법 틀을 만드는 것과 실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직접 해본 것 2번 다 경험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다르던가요? 직접 보시면서. 국회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대표하는 행정부를 견제 내지는 감시하는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입법, 법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시정부는 그런 입법을 토대로 한 법과 제도 안에서 시민의 복리나 아니면은 시민의 일상 생활을 좀 더 발전되고 세상을 좀 더 성장시키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직접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청 직원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서 현장감이 저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 현장감이 훨씬 좋았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탄생하면서부터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다시 또 예전에 열심히 하셨던 정책 분야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떤 분야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이제 원래 민주연구원이라는 우리 당의 연구원 부원장이었는데 그때 정책 그러니까 대선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책본부에서 제가 국토공간 혁신 TF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성장론이라는 거를 이제 정책으로 이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그 인연으로 해서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균형발전 팀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추가로 국가균형 성장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는 이제 행정수도 팀장 그리고 AITF에서는 AI 정부팀장. 그러니까 제가 별다른 직업이 없어서 그런지 동시에 이제 3가지 일을 맡기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일을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그 참 국정기획위원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팀장을 3개나 하셨다. 정치행정분과에서 균형발전팀장, 행정수도팀장, AI정부팀장. 와, 대단한 그 정책통이신 것 같아요. 네, 시키면 하니까요. 많이 시키더라고요. 아, 겸손하신 말씀. 그 국정기획위원 그 안에서도 세종시에 대한 사랑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 성장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예를 들면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저는 신수도권이라고 부르는데 신수도권이 이제 글로벌 레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행정수도 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정과제 1번이 개헌인데 거기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한다라는 규정을 넣었고요. 또 국정과제 50번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인데 이제까지 행정수도가 독립된 국정과제로 정리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회 완전 이전, 또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또 교통망 개편, 또 자족기능 확충, 네.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겠다. 그런 대통령의 약속을 명문화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는 그 뜻은 결국 이 세종시를 이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그걸 명문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확고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개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관문이다라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은 행정수도 특별법,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행정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 국회 내에서 논의 중이지만 행정수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부문의 모든 기관은 세종시에 위치한다.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헌재의 그 결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20여 년 전에 헌재 위헌 결정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 좀 이상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도산 계획이었잖아요. 예. 세종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한 거고, 지금은 이미 뭐 국회 세종의사당, 뭐 대통령 세종집무실 지금 국제 공모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는 거의 다 와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상태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별다른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헌재도 세종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헌재가 뭐 관습헌법 뭐 이상한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경국대전이라는 저도 법전을 찾아보게 됐죠. 네. 네. 옛날 얘기 나오네요. 네. 예. 이번에는 확실히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 네. 또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이제 12월 2일, 내일 이제 3일, 그러니까 내란이 난 지 또 1년이 됐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 위원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고 내란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했을 텐데 저는 그때 저녁을 먹고 연락이 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계속 그 문자에 답변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카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보내느라고 잘 못 보다가 딱 보니까 뭐 그 계엄 선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또 낚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저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뉴스를 켜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많이 놀랬었습니다. 그때. 맞아요. 많이 놀랬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국회로 달려갔던 그런 1년이 됐는데 근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을 일으키는 범인들 지금도 저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법부는 거기에 단죄를 못 하고 있고 진짜 답답한 심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도 답답하시죠? 네. 그 전에 꼭 이제 내란 1주년이니까 좀 감사 말씀 하나 좀 드리면, 결국은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국민이 만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평범한 진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사람 손을 잡고 띠를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군대 경찰을 막았죠. 또 그 유명한 분인데 애기 엄마가 군인의 총을 손으로 잡아챘잖아요.
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때 단호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이제 그 선포 이게 땅땅땅 한 게 예. 그때 정확한 시간 0시 33분이었어요. 그리고 2분인가 3분 뒤에 그 계엄군들이 밑에서 이제 그 전원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은 뭐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본회의장의 전원이 끊겼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과연 지금 1년 뒤에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국민들이 구해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1주년을 맞아서 진짜 감사와 고마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그 이렇게 이제 내란을 막아내긴 했지만 윤석열 탄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 추운 눈 오는 날에 나가가지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 그 당시에 이제 뭐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세상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애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다 눈 오는데도 막 이렇게 은박지 쓰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청년들한테 우리가 좀 많이 비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세종시에서는 초창기에는 이제 매일 집회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주 금요일날 집회가 있었는데 세종시 도담동에서 나성동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까지 이제 항상 행진을 했어요. 근데 청년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70년 개띠거든요. 근데 저도 기성세대인데 솔직히 MZ 세대들한테 좀 반성해야 될 게 저희 세대가 많이 하던 말이 지금 청년들은 3가지 질문에 꼭 답을 해야 된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뭘 시키면 꼭 이 질문 3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하고 좀 대화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우스갯소리 겸해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내란을 겪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MZ 세대는 온전한 민주주의자들이었죠. 그분들은 민주주의 땅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한 게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개개인이 특히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세상사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그걸 많이 오해했던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MZ가 옳았다, MZ 세대가 옳았다는 글도 썼었는데 대신에 또 이제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은 좀 걱정이 없다. 이런 현장, 민주주의 현장을 겪은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 30년을 이끌고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는 아주 건강한 나라로 발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합니다. 청년 화이팅! 화이팅! 청년들이 있어야 저희들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밝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게 청년들이니까 저희들 기성세대도 많이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이제 세종시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살긴 해요. 근데 과연 세종시가 젊은이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참 또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국가균형 성장론이라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균형 발전하고 균형 성장을 좀 개념을 달리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서울의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었더라. 꼭 그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의 기회, 공공부문의 기회를 지방에 이렇게 고르게 나눠주는 형태의 정책이었는데 행정 수도를 세종시를 빼고는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제안한 거는 서울의 기회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지방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의 능력과 힘을 키워서 지방이 기회를 만드는 창출자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삼수도론이라는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세종시가 청년들한테 좀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그때 정리한 게 청년들의 필수 거주 조건이라는 걸 5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나요? 대선 때 예.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예. 저희 팀에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3개의 수도권을 만들자 우리나라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요번 대선 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논의를 많이 할 때 한 건데 서울의 기회를 나눠주지 말고 기회가 있는 거점을 2개 더 만들자. 그래서 3개의 수도권으로 발전하자. 예. 최종적으로 이제 5극 3특으로 이제 확정은 됐지만 예. 저희 팀은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충청권은 이제 행정과학 수도권이라고 부르자. 예. 근데 저는 이제 신수도권이라고 불러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수도권 내지는 행정과학 수도권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이 5개를 갖춰야 청년들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 그 5가지 중에서 주거 문제만 빼면은 다 있어요. 다 해결되죠. 주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근데 수도권 이남은 애석하지만 우리 세종시도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주거밖에 없어요. 일자리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세종시의 청년들이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많이 살지만 세종시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전이나 청주, 천안에 비해서 아파트 전세값이 상당히 저렴했었어요. 그리고 세종에서 다 출퇴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히 오송 쪽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에 있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수도를 지향하고 그게 첫 번째 일이긴 하지만 세종시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시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종하면 행정수도 이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행정수도를 만드는 건 뭐 대통령, 뭐 행정부, 입법부 뭐 이런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실제 세종에 사는 사람은 지금 또 세종시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우리 국회의사당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중앙부처 옮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종시를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종시는 세종시 전체의 신도시죠. 네. 50만을 목표로 하는 신도시인데 이거는 국토부 산하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행복청이라고 하죠. 네, 행복청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시는 신도시와 나머지 세종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아니면 교육 시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여건 이런 거를 확충해 나오는 종합적인 전망과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세종을 옆에서 보긴 하지만 세종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대전과는 환약이 좀 다릅니다. 대전은 그래도 1900년도에 시작된 도시지만 그래도 도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뭐 주거도 있고 그리고 산업 여건도 있고 뭐 문화시설 여건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세종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리고 좀 챙겨야 되는데 덜 챙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속상한 게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바뀌었어요. 지금 뭐 불려왔는데 세종시는 이제 핵 노잼 도시라고. 그래서 많이 속상합니다. 예. 이제 바꾸셔야죠, 세종시를. 보면 이제는 세종시가 이제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현재 이제 세종시장이 과연 그 방향성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세종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박할 수밖에 없죠, 평가가. 근데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현 시장이 잘하시는 건 뭐고 아쉬운 건 뭐냐. 근데 잘하시는 거는 나날이 색소폰 연주 솜씨가 늘고 계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잘 못하는 거는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예전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네네. 색소폰 얘기하는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최민호 시장 하면 색소폰이라는 걸 이제 저희 사람들은 이제 다 알죠. 어디 행사장 가시면은 그렇게 이걸 연주를 잘하시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본업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해외 출장 가셔도 미국인들 모아놓고 그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신 건지 출장 때문에 가신 건지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요. 뭐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박하다는 게 이게 거주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잡는데 좀 다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박하게 점수 저는 거죠? 특히 당이 다르기 때문에 더 박하게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데 예를 들면 현 시장님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정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정원, 뭐 꽃 가꾸자. 정원 박람회. 이런 정원 박람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도 못했고 첫째. 둘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 또 그 수장인 세종시장이 꽃 가꾸고 나무 가꾸고 이 얘기를 할 때인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 또는 계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랄까? 일의 경중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뭐 저도 정원 아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세종시가 이제 앞으로 가느냐 후퇴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일의 우선순위는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가 이제 성장하려면 자급자족 경제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종은 뭐 시작이 물론 행정중심 복합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로서의 자족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는 건 저희들이 봐도 옆에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수도는 어느 나라나 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도시거든요. 네. 근데 물론 세종시에 우리 읍면 지역에 고대, 홍대, 영상대 3개 대학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재학생도 2만 1,000명이고 맞네요. 매년 졸업하는 학생 2,800명이에요. 근데 찾아봤더니 지금 졸업생 중에서 우리 세종시에 남는 학생 5.9%입니다. 아니 세종 이해가 가요. 예. 세종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세종시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는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서 나라가 고르게 발전하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대학을 나오면 세종시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물론 그 대학들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 수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종합 국립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그냥 신설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대학 총장님들, 공립대 총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전국에서 세종시로 이전에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통합해서 행정수도대학교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서울도 서울이지만 세종도 서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에 버금가는 국립대를 대한민국이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행정과학수도 내지는 신수도권이 글로벌 레벨에서도 그런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마음에 담고 있는 말 중에 이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네.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첨단 혁신 산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먼저 그런 인재를 그 지역에서 키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대학이 인재를 키워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창업하고 그렇죠. 그리고 산업화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세종뿐만 아니라 사실 대전도 그런 한계가 좀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학이 거점이 돼서 혁신 경제를 안정적으로 일으키는 생태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반드시 좀 해결 내지는 좀 틀을 잡아줘야 되는 문제가 지역의 그런 혁신 거점,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생태계. 지금까지 뭐 세종에 관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분은 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교육적인 그러니까 부분을 집착을 시켜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 수도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세종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예. 뭐 행정 수도. 예. 그리고 어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우리 대전이나 오송, 뭐 천안 같이 어쨌든 글로벌 레벨의 경쟁력이 있는 혁신 산업들,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한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반,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하자. 이런 구체적인 구상을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좋은 기업도 데려오고 또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자질이 있는 기업은 좀 집중 투자해서 일단 우리 거를 먼저 키우는 거. 이런 일이 저는 세종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종시장 출마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12년 세종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면서 자급자족의 도시로 갖추는데 많은 걸 필요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뭐 집행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세종시장이 되면 내가 세종시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런 비전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스마트 행정 수도라는 일종의 슬로건이랄까요? 이런 거를 오랫동안 좀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놀고 또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 그게 저는 세종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을 시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경쟁력. 나는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 예, 조상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강력한 악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세종시의 미래를 늘 꿈꿔왔습니다. 네. 저는 주로 정책과 공약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세종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미래를 가장 오랫동안 꿈꿔온 사람이 저는 현실화시킬 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는 세종시하고 저를 제 인생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미 뼈를 묻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 수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 예.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한 행정도시가 목표인. 예. 머리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봤는데 뭐 스펙 쭉 걸어온 길이 세종시를 위해서 입법 활동 그리고 행정 활동 여러 가지 뭐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연륜을 갖추셨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시장이 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뭐 민주당 당 배지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제 해야 본격적인 이제 후보가 되실 텐데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건 내가 아무리 민주당 우리이지만 다른 후보들보다 내가 이런 건 잘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인데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에 기여했고 대통령의 공약을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우리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만든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의 이제 정무조정실장이자 보좌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3선 이상 국회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저랑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 정부는 중앙 그리고 국회하고의 그런 협력 파트너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결국은 세종시의 일을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직접 책임지고 기획하고 이끌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막힘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께서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요.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뭐 2012년부터 세종 사랑이 대단했고 세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발전된 단계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당과 그다음에 뭐 이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뭐 연계성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강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한 말씀 맺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내일이면 윤석열의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 선포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청년들한테 참 빚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펼칠 수 있겠냐 만드는 것인데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대학입니다. 교육을 먼저 잘 다듬고 그 교육이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일으키도록 이끌고 또 청년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평생 이 도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놀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좀 이상적인 도시를 세종시를 우리 시민들과 특히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름처럼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멋진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우리 세종 사랑남 조상호 국정기획위원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희 부족합니다. 요즘 조회수가 별로 안 좋아요. 많은 분들 조회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뭐 채찍질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